네,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 환경 단어 인베딩입니다. 환경 단어 인베딩은 이제 크게 4개로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베딩이 무엇이고, 단어 인베딩, 문장 인베딩이 어떤 거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베딩의 종류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희소 인베딩, 밀집 인베딩, 맥락 인베딩. 이제 영어로 하면 스파스, 덴스, 컨텍스추얼라이즈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인베딩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희소 인베딩, 밀집 인베딩, 맥락 인베딩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소랑 밀집의 경우 저희 이제 코드 구현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딩의 정의는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벡터라고 하면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뭐 스칼라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벡터의 차원이 의미를 하는 게 어떤 개념, 우리가 뭐 얼굴이라고 하게 되면은 표정, 눈 이런 식의 개념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에서 안경이 없는 남자를 빼고 안경이 없는 여자를 더하면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가 되는 그런 연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벡터 안에 이러한 안경과 남자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베딩을 통해서 고차원, 뭐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픽셀 그 width by height by 픽셀 값이 되겠죠. 255가 되겠죠. 그런 고차원 데이터에서 인베딩을 통해서 주요 특징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 남자 이런 개념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뭐 이 정의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 연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특정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푸드 투 백이라는 그 결과물을 갖고 왔는데, 이 각각 색이 어떤 지역, 뭐 아시안 음식이다, 아니면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뭐 미국 음식이다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바탕으로 이렇게 벡터화를 시켜서 인베딩을 시켜서 그런 그림을 그려봤더니 같은 지역에 있는 음식 레시피들이 각각 같이 묶여 있는 것을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단어, 문장, 문서를 인베딩 할 건데, 이제 텍스트 단위를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벡터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베딩의 목적은 비슷한 단어는 가깝게, 다른 단어는 멀게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희소 인베딩과 밀집 인베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벡터의 값들이 대부분이 0이고, 값이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값 자체가 희소한 그런 인베딩 방법들을 의미하고, 밀집은 벡터의 값들이 다 채워져 있는, 0이 거의 없고 모든 차원들이 다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인베딩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희소 인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벡터의 대부분의 값들이 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희소 인베딩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하면은 백 오브 월즈인데요. 이 백 오브 월즈는 사실 자연어 처리의 이제 초반, 컴퓨터에서 우리 텍스트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는 초반부터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백 오브 월즈는 이제 단어 인덱스에 해당 단어의 출현 빈도를 써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의 단어 인베딩은 원합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합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라는 단어가 있을 때 전체 단어가 4개라고 하면 가라는 단어는 가가 가장 첫 번째에 위치를 하니까 1, 그리고 나머지는 0. 나는 이제 두 번째니까, 인덱스가 두 번째니까 두 번째에만 1,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가 가, 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장이 가와 다로 구성이 되면은
가의 위치인 첫 번째 1, 그리고 다의 위치인 세 번째 1로 구성이 돼서 1, 0, 1, 0이라는 백오브 월즈 벡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전체 단어들만 뽑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인덱스, 그 해당 단어의 인덱스에 그냥 빈도만 세서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구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어의 출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가, 다인 문장이 있고 다, 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결국은 가 한 번, 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벡터 값은 동일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출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또 차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적용을 할 때 큰 단점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 이제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차원이 커질수록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오브 월즈 같은 경우는 보통 차원 축소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고 왔는데 John likes to watch movies, Mary likes movies too 이런 문장이 있고 밑에 문장이 있을 때 먼저 각 토큰을 이제 그 토큰의 이제 빈도를 세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존이 한 번 나왔고 likes는 John likes, Mary likes 두 번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각각 체크를 하게 돼서 빈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벡터화 시키게 됩니다. 존의 위치가 이제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1. 근데 반면에 2에서는 존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 이런 식으로 각 단어의 인덱스에 해당 단어의 빈도를 넣는 방식으로 벡터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백오브 월즈를 n그램 기반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n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몇 개의 연속된 단어를 합쳐서 볼 것이냐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다 하면은 이제 유니그램이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존 따로, likes 따로, to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개를 보는 바이그램 같은 경우는 존 likes, likes to 이런 식으로 연속된 두 개를 이제 하나의 토큰처럼 하나의 단위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n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아까는 이제 백오브 월즈가 단어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포그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단어 순서가 알게 되겠죠. 존 라이크스라는 단어가 존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존 라이크스가 되는 것처럼 단어의 순서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그 n그램 방법의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램 수가 늘어날수록 그 필요한 단어의 수, 보캡의 수, 차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희소성이 증가가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백오브 월즈의 단점은 추가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든 문서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불용어 처리에서 진행을 했던 은는 이가 같이 굉장히 모든 문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사실 분석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가 없어 또 오히려 없을 때 다른 단어들의 빈도를 통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이제 제거를 하거나 영향력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TF-IDF 모델입니다. TF-IDF는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아까 백오브 월즈 같은 경우는 모든 단어가 그냥 해당 카운트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TF-IDF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연산을 통해서 그런 모든 여러 문서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IDF는 TF와 IDF의 곱수로 계산이 될 수 있는데 TF, Term Frequency는 문서 D에서 특정 문서 D에서 단어 T가 출현하는 빈도를 의미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백오브 월즈에서 나온 그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 그러니까 IDF는 DF의 인버스를 의미를 하는데 먼저 DF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 T가 출현하는 문서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DF가 높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문서에서 특정 단어 T가 많이 출현한다는 거고
그거의 역수를 곱해줌으로써 그러한 그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의 가중치를 이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 라는 좀 이상한 문장이지만 그런 문장이 있고, 너는 오늘 내일 학교를 간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먼저 빈도를 세게 되면은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가 이제 각각 빈도가 나오게 되겠죠. 간다 같은 경우는 2번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2로 체크가 됐고, 2번 문장도 너는 오늘 내일 학교를 간다가 각각 한 번씩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오브 월즈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모든 단어,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와 두 번째만 나오는 너는 오늘 내일까지 합쳐서 총 6개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 빈도로 체크가 돼서 111, 2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011, 11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오브 월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TF-IDF를 계산을 해보면 T가 뒤에 나오는 빈도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단어 수로 나눠주는 그런 노멀라이즈 과정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장 자체가 긴데 T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단순히 중요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문장은 단어 수가 5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2번 나온 거랑, 아니면 뭐 문장의 길이가 200인데 거기에 3번 나온 거랑 중에서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TF를 구할 때는 T가 뒤에 나오는 빈도를 이제 뒤에 총 단어 수로 나눠주는 그런 노멀라이즈 과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나는은 이제 한 번 나오고 간다 빼고는 다 한 번씩 나왔잖아요. 근데 총 문장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나는 같은 경우는 5분의 1, 즉 0.2가 되고, 간다 같은 경우는 2번 나왔는데 총 문장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0.4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모든 단어가 각각 한 번씩 나와서 이제 0.2네, 여기 기재가 잘못됐는데 0.2씩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F 같은 경우는 T가 나오는 D의 수를 전체 D의 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전체 문장 중에서 단어 T가 나오는 문장의 개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문장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T의 출현 문서 수와 이제 동일한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이라는 단어는 두 문장 중에서 하나만 나오니까 0.5가 되고, 오늘은 두 문장 모두에서 나오니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IDF 같은 경우는 그 DF의 역수인데 거기에 이제 보통 로그 값을 많이 취해줘서 로그 DF분의 1 이런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TF의 값과 IDF의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TF-IDF 벡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단순히 이 단어가 포함됐다고 좋은 영향,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문장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아니네 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백오브 월즈보다는 지금 TF-IDF를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밀집 임베딩을 지금 할 텐데요. 밀집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백오브 월즈 TF-IDF는 이제 희소 임베딩으로서 0인 값들이 굉장히 많았죠.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밀집 임베딩은 벡터의 대부분의 값이 존재하는 임베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희소 임베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원수가 굉장히 낮아요. 희소 임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의 수가 차원의 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3만 차원, 10,000 차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밀집 임베딩은 뭐 커도 512, 102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밀집 임베딩의 특징 하나가 단어의 유사도를 측정하거나 벡터끼리의 연산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단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와 나가 실질적으로 뭐 사과와 배처럼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의미로서 가까운 단어이고, 다 같은 경우는 뭐 신문처럼 조금 멀리 있는 단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냥 단순히 원합 벡터를 사용할 경우 가나 다끼리의 거리가 서로 다 동일해서 그런 의미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드2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밀집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과와 배의 거리는 더 작고 사과와 신문의 거리는 더 커지는, 그걸 통해서 단어들 간에 이거는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네, 이런 단어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 임베딩과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들이 보통 unsupervised learning이랑 pre-trained model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현대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unsupervised learning은 머신러닝의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분류라던가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 X가 있으면 이 X를 통해서 예측해야 될 Y가 존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주가라던가 아니면 이게 긍정 텍스트인지 부정 텍스트인지 같은 이제 라벨 Y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은 그러한 라벨 데이터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unsupervised learning을 필요로 하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긍정 부정 얘기를 해서 그걸 예시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리뷰가 이 상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다, 나쁜 평가를 한다를 이제 분류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 리뷰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리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이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뭐 10만 개, 100만 개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웹상에 존재하는, 혹은 뭐 웹상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로 존재하는 그런 텍스트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많게 됐죠.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우리가 뭐 한국어라든가 뭐 영어의 특징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조금 있지만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써먹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이 지금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e-trained 모델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라벨이 없는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한 모델을 이제 보통 pre-trained 모델이라고 하고, 이러한 pre-trained 모델을 사용을 해서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태스크들을 하는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밀집 임베딩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드2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드2백을 이제 만든 제안한 논문 제목이 이제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 in Vector Space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제목을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제목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효과적인, 효율적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죠. 어떤 뭐 산출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워드를 레프레젠테이션은 보통 표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효율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베딩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추가적인 라벨이 있는 데이터 없이 unsupervised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텍스트 안의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특정 단어들을 주어졌을 때 다른 단어들을 맞추면은 이 단어들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런 가정으로 단어들을 예측을 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보와 스키그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시보 같은 경우는 T 시점,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여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단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비워두고 양 옆에 단어들 몇 개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게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에서 이 학교를 비우고 나는 오늘 X 간다 이렇게만 인풋을 주게 되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이 가운데 단어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주변의 맥락을 통해서 이 단어를 맞추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학습 방법으로 나는 오늘 간다와 이 학교들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럼으로써 더 좋은 인베딩 벡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나는 오늘 하고 사실 이 학교를 빼고 뭐 회사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영화관을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보기엔. 그 과정에서 학교와 영화관과 회사가 일정 부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스키그램도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5 같은 경우는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가운데 단어를 맞추는 건데, 스키그램은 가운데 단어만 주고 주변 단어를 맞추는, 학교를만 주고 나는 오늘 간다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키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적은 정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조금 더 잘 돼서 전반적으로는 15보다 성능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 자체가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를 간다인데 나는이 그래서 어떻게 벡터가 되는 거지? 이 벡터는 누가 정해주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원합 벡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인덱스별로 특정 차원, 이 차원은 저희가 뭐 32, 64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정 차원의 그런 벡터를 임의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제 임의로 그냥 0.7, 0.3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린 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 룩업 테이블의 웨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 방식은 이제 딥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프로파게이션 자체를 뭐 설명을 하는 거는 저희 강의 주제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2벡을 통해서 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이나라는 그 단어에 대한 벡터 값을 저희가 다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거를 이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시각화를 했을 때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나 국가가 있고 베이징 수도가 나오죠. 근데 다른 러시아, 모스크바, 재팬 도쿄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평행, 즉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들 간의 연산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징에서 차이나를 빼고 러시아를 더해주면은 모스크바가 나오는, 차이나를 빼고 러시아를 더해주면은 이 모스크바가 나오는, 이런 벡터 연산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베이징이라는 단어는 뭐 마이크보다 모스크바랑 더 가까운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워드2벡 다음에 이제 나온 모델이 패스트 텍스트라는 모델인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패스트 텍스트는 워드를 이제 하나의 토큰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글자 단위의 특징들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한계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글자의 엔그램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엔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바이그램, 글자에 2개씩 묶어서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라는 글자를 이 꺽쇠는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 그 다음 이산, 산화, 화탄, 탄소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라는 글자 자체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어들마다 각자 다 아까 보여드린 룩업 테이블 벡터 값이 존재를 해서 이 단어들의 벡터를 다 더해준 게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라는 단어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냐면, 사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산화된 탄소니까. 그래서 이산이라던가 탄소 같은 이런 안에 이제 서브워드로 포함된 단어들의 레프레젠테이션, 인베딩 값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 단위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풍부한 특징이 이제 학습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워드2백에 비해서. 그리고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OOV,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단어 사전에 없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쨌든 글자 단위로 분해를 해서 거기서든 어떻게든 이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래도 워드2백보다는 그런 OOV 문제가 훨씬 더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학습 방법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5후 스키크램을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 이제 닥2백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단어를 벡터로 바꾸든 단어에 대한 인베딩만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인베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어를 단순히 평균을 낸다. 혹은 단어에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낸다.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됐었는데 닥2백은 문장 자체도 이런 것과 같이 굳이 평균이 아니라 그냥 문장 자체에 대한 토큰을, 그러니까 그 벡터 값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대표하는 특수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이 토큰의 벡터 값이 문장의 벡터 값이야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닥2백은 문장이나 문서당 하나의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벡터를 사용해서 뭐 문장 분류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 검색 같은 거 할 때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검색어에 따른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그런 방법에도 검색 알고리즘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패러그래프 아이디라는 이제 그게 보이실 텐데 이게 그냥 가상의 토큰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 문장 혹은 문서를 대표하는 토큰이야 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린 그런 모델들을 학습할 때마다 그 토큰을 넣어줘요. 그래서 더캣셋 다음에 이제 on을 예측을 해야 될 때 그냥 이 패러그래프 아이디는 이 패러그래프 안에 나오는 모든 과정의 맨 앞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단어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메모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서가 뭐 10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뭐 7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걸 학습을 시킬 때 그 이전에 나왔던 정보들은 사실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워드2백이나 패스트텍스트에서는. 근데 이제 패러그래프 아이디를 넣게 되면은 그 이전에 들어가 있던 정보도 이 벡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방법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 그 패러그래프 아이디만 주고 그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스파스 인베딩, 덴스 인베딩을 봤는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사실 어떤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든 같은 값을 가져요. 여기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 삼성 라이온즈 통합 4연패 달성과 하나 이글스 역대 최대 18연패 타이 기록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 4연패와 뒤에 18연패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워드2백이나 패스트텍스트 같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연패가 그대로 들어가서 동일한 벡터 값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런 달라진 의미들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연패는 우승을 했다라는 거고 뒤에 나오는 연패는 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맥락 인베딩입니다. 맥락 인베딩은 주위에 나오는 맥락에 따라서 단어가 이때는 이런 값, 저 때는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그런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벡터를 얻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입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문장의 맥락을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 인베딩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게 이제 엘모가 이제 가장 맥락 인베딩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엘모는 이제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의 약자인데
사실 이 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는 모델을 써서 대량의 텍스트로 이러한 모델들을 프리트레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 피처를 인베딩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줘서 지금의 딥러닝의 그 자연어 처리의 그 발전 방향에 큰 인사이트를 줬고, 이걸 바탕으로 더 그 심화시킨 게 이제 버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트라는 모델입니다. 버트는 사실 엘모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바이디렉셔널 LSTM을 트랜스포머라는 자연어 처리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으로 바꿨다. 딱 그 정도의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쓰일 수 있어서 총 11개의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많은 데이터로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나는 뭐 엔티티 찾을 때 이걸 할래, 아니면은 뭐 문장을 분류하는데 이걸 쓸래, 아니면은 뭐 어떤 검색 QA 같은 걸 할 때 이런 거 쓸래 라는 여러 가지 태스크에 따라서 다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PT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아까 진행을 했던 것과 같이 파일을 불러와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이제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젠심은 저희 뭐 워드 인베딩이라던가 여러 가지 텍스트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고, 스파스 인베딩 부분 쪽에서는 사이클런에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은 이제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은 뭐 전처리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쉽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모델을 먼저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서, 이게 아까 저희가 그 진행한 토크나 결과를 제가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임의로 스페이스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 스페이스 기준으로 토큰을 나누게 되면은 그런 결과들을 토큰화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먼저 이제 백오브 월드보다는 사실 방법이 똑같아서 이제 TF-IDF 모델을 구현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먼저 TF-IDF를 진행할 모델 벡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TF-IDF 벡터라이저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maxdf라는 게 있는데, maxdf는 특정 단어가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 maxdf 값보다 더 많은 문서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단어는 버리게 되는, 즉 너무 많이 나와서 보편적으로 나온 단어는 그냥 아예 분석에서 제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 20처럼 정수를 입력하시면 문서의 개수가 되고, 혹은 0.9처럼 비율을 입력하시면 그 문서의 비율이 알아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minDF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 나와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가끔 뭐 100문장 중에서 한 문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minDF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1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TF-IDF 모델에서 fit을 하게 되면은, fit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데이터 토큰,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TF-IDF 웨이트를 아까 구한 방식으로 웨이트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에러가 났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임의로 토크나이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에러가 났는데 저희가 다시 앞서 해서 불필요한 토큰을 제거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해드리면 네, 다시 토커나이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특수문자가 안에 껴있어서 이런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코드 부분에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했던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댄스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면은 워드투백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덴심에서 모델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워드투백 객체가 객체를 불러올 수 있고, 여기서 토큰을 데이터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워드투백 모델이 학습이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몇 차원의 벡터로 이제 인베딩을 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32차원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개의 컨텍스트만 볼 것인지, 즉 5개라고 하면은 양 옆에 5개의 단어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단어를 맞추는, 혹은 스키그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단어가 주어졌을 때 양 옆에 5개의 단어를 맞추는 그런 방식의 이제 윈도우 수치를 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 카운트 같은 경우는 앞서 민 df처럼 최소한 나올 필요로 하는 단어 빈도수, 즉 이것보다 낮은 단어들은 이 분석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SG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학습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15랑 스키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키그램 같은 이걸 0으로 할 경우 15를 사용을 하고 1로 할 경우 스키그램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이 지금 학습이 됐고, 여기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세이브하고 저장 경로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워드투백 좀 모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파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특정 단어에 대한 벡터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WV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벡터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면은 환경의 벡터 값이 이렇게 32차원으로
나오는 어레이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2차원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줬을 때 이 환경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뭔지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st simila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신 단어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환경, 자연적, 해양, 이런 환경과 가장 유사한, 거리가 가까운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가장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더하고 빼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most similar에서 additive, 즉 더해주는 이러한 단어와 비슷한 걸 보여주세요 하는 게 환경과 물이라고 하고, 그다음 네거티브, 이러한 단어들이랑은 좀 이러한 단어를 빼주세요 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대기라고 하게 되면은 환경 플러스 물 마이너스 대기, 이 벡터와 가장 가까운 그런 단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유사도 분석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의미추론 그런 의미추론 같은 태스크들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실 패스트 텍스트도 그 기본적으로 구현 방법이 동일한데, 그것도 그냥 실행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젠심 라이브러리에서 모델스 패스트 텍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패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예를 들어 뭐 64로 해볼게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텍스트를 사용을 하셔도 여기서 보였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워드2백이나 뭐 패스트 텍스트 모델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 자체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에 나올 여러분들이 어떤 토큰 문서를 활용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쓰이는 이제 워드 임베딩 레이어를 여기서 학습시킨 웨이트 파라미터들로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다시 학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대용량의 이거는 이제 라벨이 필요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학습시킨 워드에 대한 어떤 이해, 개념, 임베딩 값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닥2백, 문서를 벡터라이즈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닥2백은 약간 조금 구성이 다르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데이터를 이게 이렇게 다큐멘트와 토큰들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다큐멘트라는 변수에서 젠심 모델 닥2백에서 있는 태그드 다큐멘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드 다큐멘트는 인덱스와 그 다큐멘트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데이터 형식, 젠심 닥2백이 쓰는 데이터 형식으로 등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서 enumerate라는 개념을 쓸 건데, enumerate는 리스트를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맨 앞에 인덱스를 같이 주는 그런 파이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enumerate 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print indexi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인덱스와 이 리스트 안에 값이 같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네.
다시 에러가 나왔는데 이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가 정확하게 등록이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트가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다시 모델스, 이번엔 아까는 소문자인데 닥투백, 대문자 닥투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으셨던 다큐멘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이것도 다른 워드투백이나 팩스트 텍스트와 같은 벡터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유사한 단어 같은 것들을, 가장 유사한 문장 같은 것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토큰의 첫 번째 문서를 입력을 해서 가장 유사한 문장을 뽑아보게 되면은 닥백스, 보스트, 시밀러, 그 다음에 변수에 따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해서 먼저 얘의 벡터 값을 추론을 하게 되면은 인펄 벡터를 통해서 텍스트 우리가 첫 번째 예시로 사용할 이 텍스트의 벡터 값 패러그래프 아이디로 추출한 벡터 값을 산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벡터 값을 통해서 가장 좀 유사한 단어가 뭐냐, 문서가 뭐냐라고 산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리스트를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유사한 순대로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로 유사를 한지 확인을 해보면 0번째를 저희가 넣어서 12번째가 가장 유사하다고 하니까 했을 때 어떤 뭐 에너지, 지구 대기, 뭐 댐 이런 부분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서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텍스트 분류나 아니면 검색 엔진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이해 안 되시는 점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에러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트렐로에 제가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